배치됩니다. 배치가 끝나면 한 개 포대 장비를 완비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를 벌이며 발사대 진입 저지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대거 투입돼 주민과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청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민간 분야에 피해가 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틀 연속 무기 판매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무기 세일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산악지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핵실험장 주변에서 광범위한 산사태가 발생한 흔적이 촬영돼 강력한 폭발력이 사진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강릉 10대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청소년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 묻힌다거나 이것도 추억이라고 하는 등 반성이나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축구가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받게 됐습니다. 선수들은 9회 연속 본선행을 자축했지만 끝까지 가슴을 졸인 팬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방학 때 시작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도 개학을 못한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개학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개학을 미룬 학교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상가 안에 들어서는 노인 요양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상가와 한 건물을 쓰다 보니 상인과 병원 사이 갈등이 벌어져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드가 한국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레이더 1기와 발사대 6기로 구성된 1개 포대의 완전한 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현재 사드 발사대 4기는 레이더 보완시설, 전원 공급 장치 등 핵심 장비와 함께 경북 외관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장비와 기지 보관 공사용 장비를 내일 오전 경북 성주 기지에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장비 반입을 마친 뒤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기 공사만 하면 사드 발사대는 곧바로 정상 가동됩니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를 합쳐 발사대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한 작전 운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미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성주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한 장짜리 보도자료로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가 배치는 임시 배치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외교부 대변인 나서 유관 설비를 철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경북 성주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벌써 몇 시간째 마을 진입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임태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 기자, 지금 뒤쪽에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는 지금 성주군 사드 기지 근처 마을인 소성리 초입에 있는 봉소교라는 다리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드 추가 반입될 사드가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을 가득 실은 트랙터들이 다리 위 도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경찰이 그 트랙터들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기지로 향하는 도로가 초입부터 봉쇄되면서 연쇄적으로 근처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성주와 김천 주민,
시민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모여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사드 추가 배치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오후 6시까지 집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병력도 늘어난 가운데 오후 3시 반쯤부터 마을회관 근처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도로를 봉쇄한 차량과 농기계를 치워달라고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드 기지에서는 그동안 미군 헬기를 통해 수송된 공사 장비와 자재로 기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성주에서 SBS 임태우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협조해달라는 우리 요청에 푸틴 대통령은 원유를 끊으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은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야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 내 병원 등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Загоня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угол. Сейчас как никогда все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явить хладнокровие и избегать шагов, ведущих к эскалации напряженности. 문 대통령은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해 북한을 육자회담에 참여시킨 전례가 있다며 설득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정치 외교적 수단만이 해결책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아침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제재가 바로 원유 공급을 끊는 건데 들으신 대로 러시아와 또 중국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유엔에서도 원유 공급을 완전 차단하는 것보단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소식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 2321호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4억 달러, 750만 톤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의 난색을 표하는 중국과의 타협 과정에서 석탄 수출의 상한선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번 유엔 제재의 핵심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놓고도 비슷한 경로를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중간 32km 송유관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에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군사적 옵션을 내세워 압박하는 형세입니다. 중국은 원유 전면 차단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확산하는 중국 책임론에 어느 때보다 난처한 입장입니다. 联合国安理会对朝方的最新的核试验会做出什么样的反应，采取什么样的行动，我想那取决于联合国安理会成员讨论的结果。 러시아도 원유 차단에 부정적이지만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원유 차단 문제를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단계적으로 원유의 공급량을 줄여나가면서 압박을 높여가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제재에서는 원유 공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유 공급이 일부 감축되더라도 앞으로 완전 중단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조 원대 미국 무기를 한국에 파는 걸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이어 또 어젯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트윗에 한국과 일본이 상당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힘의 균형이 깨진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 실상은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맞춰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그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방위산업 기반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방위산업을 정비해 무기 수출을 늘리려는 조치인데 제조업을 부활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계약했고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타이완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부터 무기 세일즈맨을 자처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원대 미국 무기의 한국 판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는 백악관의 발표는 앞으로 미국 무기를 한국에 대거팔 거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결국 이것은 한국에 이미 팔 무기 목록을 작성해 놨다는 얘기고 그걸 미 의회를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에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정교한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 판매를 확대할 뜻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맞서 첨단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팔려는 무기와 우리 군이 필요한 무기가 다를 경우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산악지대를 찍은 위성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핵실험장 주변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난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만큼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강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풍계리 일대 위성사진입니다. 사흘 전 푸른색으로 뒤덮였던 산이 더 깊게 골짜기가 파이고 군데군데 흙빛을 띤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산사태의 흔적입니다. 북쪽 갱도와 산 정상 사이 계곡에서 핵실험 이후 토사가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곡부에만 주로 많고 다른 데 조금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발파이에서 땅 밑에서 발파이에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38노스는 6차 핵실험 후 앞선 5차례의 핵실험 때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사태와 같은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가 넘는 160킬로톤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38노스는 다만 사진에서 함몰 구멍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핵실험 뒤 규모 4.6의 함몰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며 핵실험장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집안 함몰에 이은 방사능 유출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규모가 크니까 4.6까지 나갔죠. 지표면에 층하가 없다고 생각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방사능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왔다고 보는 게 옳아요.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육상, 해상, 공중에서 포집한 공기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일단 핵실험의 증거가 되는 제노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4년 전 군 당국이 정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서 처음 조사를 시작하자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뒤늦게 강릉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 10대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단체 대화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반성은 없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스타가 되겠다는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래 소녀를 해변과 자취방으로 끌고 다니며 7시간이나 폭행했던 10대 소녀들이 지난 3일 자기들끼리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피해자 언니가 자신들 신상을 퍼뜨리면 고소하면 된다.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팔로우 늘려서 페북 스타 돼야지. 이것도 추억이라고 쓰는 등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와 자기들이 때린 피해자 사진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못생겼느니 하는 조롱까지 합니다. 피해자 언니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폭행 사건이 공개돼 공분이 커지자 가해자 6명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진작에 사과를 했어야지. 일이 커지고 나서야 사과를 하는 거면 얘네가 진짜 반성을 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커지니까 조금이라도 무마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가해자 사진들이 지금 막 신상들이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 가운데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5% 정도입니다.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릉 폭행 사건에서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마땅히 선도할 방법도 없어서 재범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SNS 대화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 18살이 안 된 이들은 성인과 달리 선처를 받습니다. 10대 범죄 사건의 절반가량은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아도 보호처분에 그칩니다. 심지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20년형까지만 처벌받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을 받은 소년들은 자신들이 강력범죄를 할지라도 소년이란 이유만으로 형을 감형받을 것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1명가량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2배가 넘는 재범률입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학교 역할까지 해줘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제대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악순환의 청소년 스스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결국 제대로 선도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하면서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키우는 상황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대해 곧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군의 최초 수사 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 같은 윗선까지 수사가 미치지 못했던 한 이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2013년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증거인멸이 시작됐습니다. 댓글 부대인 심리전단의 당시 총괄 계획과장 김기현 씨의 증언입니다. 내가 보안 담당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허락 없이 막 각종 문서를 막 파쇄하고 뭐 예산 관련 서류 싹 가지고. 당시 심리전단의 이모 단장은 팀장급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부터 저장 매체까지 일일이 지목하며 초기화를 지시했고 나흘 사이 노트북 60대와 서버가 초기화됐습니다. 부대원 일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단장은 이거 밖으로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며 증거인멸을 강행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입증되고 신문에 나가게 되면 현 정부의 정통성이 흘리지 않습니까? 이 전 단장이 기소돼 김기현 씨가 단장 직무를 대행해야 했는데 갑자기 직위 해제됐다고 합니다. 사는 건 뭐 안 돼요. 더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게 셋이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이버 단장, 오상 단장을 하게 되면은 걔는 일부 다 줍는다고야. 수사기관에다가. 당시 국방부는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고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과 내용에 관한 지시가 없이는 그런 식의 노골적인 댓글들이 절대로 생산될 수 없다. 사이버사령관은 명백히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으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 국정원이 어떻게 관련됐는지에 대한 재조사는 사라진 물증과 관련자 증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 조사에 나섭니다. 몇 달 전까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던 교육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했습니다. 집필진과 편찬 기준까지 숨겨가며 1년 넘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엔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추진 의지를 굽히진 않았습니다.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연구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등 국정역사교과서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와 조사팀을 꾸릴 계획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집행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동시에 이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교육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국정교과서 발행을 지휘한 황우여,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은 조사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세계적 인권운동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웅산 수치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사실상 실권을 잡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겨냥한 인종 소탕 정책을 펴면서 사망자와 난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가르는 나프강에 시신이 떠다닙니다. 미얀마 정부군의 핍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향하던 로힝야족의 난민 보트가 뒤집힌 겁니다. 이 사고로 여성과 아이 등 26명이 숨졌습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 건 지난달 25일. 로힝야족 무장 반군 세력이 경찰 초소 30여 곳을 급습하면서부터입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는데 이에 저항에 반격에 나선 겁니다. 보복에 나선 미얀마군은 로힝야족 민간인까지 테러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박격포와 기관총까지 동원해 이른바 인종청소를 벌였고 지금까지 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얀마 내 로힝야족 110만 명 중 21만 명이 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필사의 탈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가 사태를 묵인해 피해가 커졌다며 노벨 평화상을 박탈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테러가 확산하지 않게 노력 중이라고만 밝혀 유혈 사태가 진정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올해 첫 천만 관객 영화인 택시 운전사의 실제 모델이 확인됐습니다. 37년 전 독일 기자를 태우고 참혹했던 광주를 누빈 진짜 김사복 씨가 누군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심우섭 기자입니다. 3천만 원. 현실적이지만 가슴속에 정의감을 품은 택시 운전사 김사복.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힌치페터 기자는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영화가 크게 흥행한 뒤 김사복 씨의 아들이 나타났지만 아버지가 그때 그 택시 운전사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들 승필 씨가 장롱 속에 묻혀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 속엔 아버지가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외국인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낀 바로 그 독일 기자, 힌치페터였습니다. 영화 제작사는 독일의 부인에게 사진을 보내 남편임을 확인했습니다. 승필 씨는 아버지가 영화에서처럼 개인 택시를 몬 게 아니라 호텔에 소속된 택시 운전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다녀오고 4년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광주를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하며 술잔을 기울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광주에 다녀오시고 난 후에 좀 그때 아버님한테는 뭔가에 대한 쇼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광주 5.18 묘역에는 지난해 숨진 힌치페터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안장돼 있습니다. 승필 씨는 아버지가 이제 평화의 땅이 된 광주, 힌치페터의 곁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는 자신은 그냥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뭐가 결정적 증거였는지 김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 길을 건너는 한 남성을 SUV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운전자, 한참 서성이더니 의식을 잃은 남성을 안아 일으켜 차에 태우곤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운전자 56살 한모 씨가 간 곳은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건 숨겼습니다. 한 씨는 바로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행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한 씨의 범행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났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이 목격자 조사를 위해 부르자 한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앞부분에서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감식팀이 혈흔 채취를 하자 한 씨는 사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날은 또 비가 약간 올 때여가지고 10분만 지났어도 그게 없어질 뻔했대요. 본인이 사고 구호자라고 진술을 함으로써 사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도주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한 씨를 구속하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강릉과 부산에 이어 이번엔 충남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넉 달째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양쪽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허벅지 여러 곳엔 담배로 지진 흔적들도 뚜렷합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15살 이모 양은 지난 5월 학교 선배 등 3명에게 모텔에 감금된 채 1시간 20분 동안 폭행당했습니다. 전날 함께 모텔에 감금됐던 다른 여학생이 도망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옷걸이 쇠파이프로 이 양의 얼굴과 다리 등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하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습니다. 발하고 주먹으로 쳐가지고 멍들고 입들 터지고 뭐 또 방바닥에다 음식물 흘려놓고 개처럼 다니면서 헐타먹게 하고 200만 원을 벌어오면 보내주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는 척하며 탈출한 이 양은 즉시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일부 인정하고 일부 인정 않고 그러죠. 3명 중에 저희가 전부 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1명만 발부되고 1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몇 번 봤어요, 시내.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양은 보복이 두렵다며 넉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노년층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요양병원 숫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요즘엔 도심 일반 상가까지 이런 요양병원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복도에서 환자복을 입은 노인과 상인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오늘 여러 번 봤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이런 고성은 지난 2015년 말 이 건물 4층을 쓰던 요양병원이 병실을 늘리면서 잦아졌습니다. 학원과 회사 사무실이 있는 6층의 일부를 임대해 48병상의 입원실을 추가한 겁니다. 식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다음에 병원 주사 빨리도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애들 같은 경우에 거기 들어간다는 거를 학부모들이 봐요. 학원이 버텨낼 방법이 없는 거죠. 지난해 병원 측이 입원실을 더 늘리기 위해 같은 6층에서 빈 점포를 추가로 임대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알박기로 들어가갖고 영업방에 비슷하게 해서 결국은 버텨서 나가는 겁니다. 지난 1년 사이 수백 건의 민원을 받은 지자체도 상인들과 병원 측이 합의할 때까지 입원실 허가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상인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학원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매달 월세와 관리비 500만 원을 부담하면서도 17개월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입원 환자들에 대한 불만도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어르신한테 속세를 치우라고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노인 학대로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엔 지자체의 중재로 공청회도 열렸지만 병원 측과 상인들 간의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 2012년 1,103개였던 요양병원은 올해 모두 1,516곳으로 5년 사이 37%나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가까지 요양병원이 들어서게 됐고 방금 보신 것처럼 한 건물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편의점 앞에서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 이 건물 2, 3층에 들어선 요양병원 환자들입니다. 술판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가 상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밤에는 혼자들끼리 돌아다니고 술 먹고 밤에 안 되는 데가 고생하고 들어오자고 그런 얘기를 해도 실행이 안 돼요. 도심 상가 건물에 들어서는 요양병원이 많아지면서 갈등도 잦아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에는 못 들어가고 일요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건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평가 항목에 주변 상인이나 주민과의 갈등 여부 등을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 지표는 주로 진료와 서비스 질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휴게실 등 편의 공간이나 시설을 갖출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학교들은 대부분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합니다. 성면 제거 공사, 내진 보강 공사처럼 그 종류도 다양한데 제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 9월인 지금까지도 개학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과천시의 관문초등학교의 여름방학은 오늘로 50일이 다 돼갑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기약 없는 개학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를 엄마가 데려다 줄 때 가면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등교를 하니까 그때 가고 싶어요. 지난달 말 개학 예정이었지만 성면 제거 공사 뒤 마무리 작업이 안 돼 곳곳에서 성면 조각이 발견되면서 학부모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층과 4층만 공사를 했으면 1층, 2층에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1층, 2층 화장실 같은 데서 성면 조각이 나왔다. 경기 양주시의 산북초등학교도 개학을 미룬 채 오는 8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서 성면이 포함된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 개학을 해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한 겁니다. 교육청에선 성면 제거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방학 기간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짧게 줘가지고 하는 부분도 틀리는 부분도 있고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빨리 하는 방법 찾아서 하면 돈이 좀 많이 남거든요. 이번 여름방학 경기도에서만 129개 학교가 성면 제거가 포함된 공사를 벌였는데 이 가운데 7곳의 개학이 지연됐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 속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대신 면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면 생리대 전문 판매점. 한창 사람들이 오가는 점심시간이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재고 물량까지 모두 동났기 때문입니다. 면 생리대를 한 2주 전에 주문하니까 너무 주문이 폭주가 돼가지고 11월 중순이나 말쯤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해성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한 대형마트의 전체 생리대 매출은 전달보다 30% 이상 급감한 반면 면 생리대 제품은 무려 400% 가까이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소재라고 내세우는 외국산 생리대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입해서 들어온 생리대는 없어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외국산 제품을 사는 여성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면 생리대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선전하는 제품 역시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용품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공개된 게 아니고 기존에 쓰던 제품들은 쓰기가 찝찝해지니까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생리대 유해물질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제조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현금 인출기를 해킹해서 빼낸 고객 정보로 복제 카드를 만들어 돈을 인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해커를 통해 고객 금융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낸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남성이 이용한 건 해킹으로 빼낸 고객의 금융 정보로 만든 복제 카드입니다. 29살 조모 씨 등 일당 4명은 이렇게 1억여 원을 빼냈고 피해자는 96명에 달합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많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파리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외여행 간 적도 없고. 이들이 확보한 카드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각종 금융 정보는 23만 건. 출처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 60세대를 해킹했습니다. 해킹에 취약한 구형 기기를 노려 악성 코드를 감염시켰습니다. 감염된 입출금기는 현금 인출 고객의 정보를 해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제 신용카드를 해킹된 ATM에 넣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고객들의 금융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기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외화벌이 목적으로도 해킹을 하고. 경찰은 중국에서 해커와 접촉해 정보를 유통한 다른 일당을 지명수배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공공 민간 기업들의 올 하반기 채용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출신 학교나 학점, 성별같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늘어난 게 특징인데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민간 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이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정현 기자입니다. 최근 신입행원 채용을 시작한 한국은행의 지원서 양식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사진란이 빠졌고 출신 학교와 전공, 학점을 기재하는 칸도 사라졌습니다. 직무 중심의 채용을 더 강화하는 한편에 스펙보다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저희 한국은행에 더 지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체 공공기관 332곳이 이처럼 취업자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했고 민간 기업들도 부분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자격사항, 그리고 경험, 경력사항만을 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아직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죠. 학점은 그래도 저는 뭔가 그 사람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그래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각에선 말로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에 전혀 안 적는 식으로 어차피 면접을 다 낸다는 거죠. 그 증명서들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정부는 공공기관 등엔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민간 기업에는 자율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현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늘면서 입사 지원서의 여러 항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면접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면접 볼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 현장에서는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입니다. 쓸데없는 스펙 말고 그 해당 직종에 맞게 그 전문성을 키우는 게 더 당연하고, 따로 채용 시기를 정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스펙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인재 채용팀 담당자를 만나고 싶은 이유만 내면 저희가 만나서 직접 지원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신 면접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면접도 있고 토론 면접도 있고 인성 면접이 있는데 IT 회사들은 주로 지원자의 관련 지식을 확인합니다. 채용 시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사 중에 고른 건지 아니면 3학년, 4학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 건지는 사실은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유통업체들은 창의적인 답변을 중시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는 위기 극복 경험이나 자신의 장단점 같은 평범한 질문일수록 자신만의 경험을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남의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하거나 자신의 경험이라도 과장해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인사 담당자들은 말합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회의장 안팎에서 안보 공방이 뜨거웠는데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고 여당은 안보가 걱정이면 국회 복귀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본회의장 한쪽은 오늘도 텅 비었습니다. 반쪽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무능으로 북핵 대응이 파탄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 대화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국당에게는 방송 장악이 우려되면 표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사흘째 국회 보이콧 중인 한국당은 국민이 핵 인질이 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전술핵 재배치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 균형만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논란의 맞대응을 자제하며 안보에 관한 초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가 걱정이라면 국회 가출부터 중단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국회 가출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 합니다. 국회 보이콧은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반쪽 국회를 풀기 위한 여야 접촉은 이번 주말 한국당의 대규모 장외 집회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는 시민단체들인데 이들이 어젯밤 농성을 풀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역 지하도 한편이 목재 구조물 해체로 분주합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요구해온 농성이 풀렸습니다. 1842일 만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죠. 오전부터 경찰들이 다 막았어요. 5년 넘게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외치던 이들의 구호는 절실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등급을 나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필요한 제공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생전 보지도 못하는 가족이 돈을 조금이라도 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부양 의무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현실에 맞는 복지 혜택을 달라며 외로운 외침을 이어갔습니다. 단 한 차례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성을 계속하고 그동안 송파, 세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숨진 사람만도 18명이나 됐습니다. 농성을 시작할 때는 영정사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늘어놓게 될 줄은 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길고 길었던 농성은 새 정부가 의무부양제의 단계적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면서 풀게 됐습니다. 농성은 풀었지만 정부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원성장애 숫자는 떨어지지만 우리의 피정의 숫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SBS 유덕입니다. 중부지방은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구름이 밤사이 남해안 지방을 지나겠는데요. 제주도는 최고 120mm, 남해안은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남부지방의 비도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가을이 짙어진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다시 낮 시간이 약간씩 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아지겠고 금요일과 주말에는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축구대표팀이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썼는데도 박수보다 질책이 많습니다. 그래도 월드컵까지 남은 9달은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